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문학 지문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좀 시간을 조금 더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문학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도 나갈 진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학을 좀 많이 나가도록 하죠. 근데 어차피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틀린 부분들이 문학이더구만. 보니까 물론 비문학은 틀립니다만 내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고2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비문학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문학은 고2 11월 모의고사부터는 비문학이 이제 변별력을 갖게 돼요. 그럼 그와 상대적으로 문학은 조금 쉬워진다는 거죠. 문학이 쉬워진다는 의미는 문학 자체를 쉽게 낸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학교 내신에 맨날 문학만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좀 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3 딱 되면은 완전히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변별되는 기준이 결국은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비문학이 확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지금 계속 비문학을 조금씩 나고 있긴 해요. 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막상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매주 목요일마다 모의고사 틀린 문제를 보내고 보면 거의 아직도 문학이야. 다 고전 문학이 많더구나. 그래서 우리 문학 시간에도 문학을 하지만 어차피 모의고사 시간에도 약 3분의 2 이상은 문학으로 채워지죠. 나머지 3분의 1은 비문학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거의 이번 여름방학은 비문학도 비문학이지만 문학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물론 그 안에는 비문학도 하고 문법도 같이 병행해 나갑니다. 자, 비문학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수는 똑같아.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문제수는 똑같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어차피 우리가 매주마다 문제 계속 풀잖아. 푸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문학 수준이죠. 근데 아주 어려운 건 물론 제가 다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지문 이상은 제가 반드시 꼭꼭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문 분석도 계속 연습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문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도량이 우리가 문학 요 교재를 좀 나가야 되니까 제가 저번에 14페이지 문제 풀어드리니? 14페이지 문학 풀었어? 자, 그러면 15페이지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박 시봉박 나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요 작품도 참 특이한 작품이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5페이지 남신이 제목 자체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백석이라는 이 사람 요즘 되게 핫한 사람이야. 자, 이거 표시할 필요 없어요. 백석은 되게 핫한 시인인데 원래 백석은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와 함께 인기 있는 거의 아이돌급 젊은 시인이었어. 윤동주나 백석이 시를 발표하면요, 모든 그 종로거리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시를 찾을 정도로 되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되게 잘생겼어. 호남형이야. 근데 윤동주와 달리 백석은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원래 고향이 함경도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조선일보 수습 기자로 있다가 방시복이라는 그 조선일보 초대 사장이랑 같이 이제 아는 사이가 되었죠. 아는 사이가 되면서 그 인연으로 조선 기자 초대 수습 기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몸도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월북하게 돼. 원래 고향이 북쪽이니까 그 6.25 전쟁에 터지고 월북하게 되죠. 월북하니까 당연히 우리 남쪽에서는 얘는 일종의 공산당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원래 인기 있는 시를 많이 썼지만 그 당시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 이후에부터 21세기 넘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남북 분위기가 화해 모드로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월북 작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 백석이란 걸 위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비록 북한 사람이지만 남한에서 창작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북한 냄새가 나지 않는, 공산 냄새가 나지 않는 시 중에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백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석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우리 각종 모든 교과서에 다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또는 대학 입시 시험에도 백석 씨가 자주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인기가 많은 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석 씨는요, 다양한 시를 쓰게 돼요. 다양한 시를 쓴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백석이 누가 친구가 편지를 썼습니다. 야 백석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편지를 썼을 때 이 백석이 그에 대한 화답으로 쓴 시가 바로 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야. 자 제목이 참 요상하죠. 이거 편지 형식입니다. 편지 형식처럼 썼다는 건 물론 편지는 아닌데 편지 형식처럼 쓴 시의 의미를 볼 수 있어. 이게 방자가 뭐냐면 방이란 건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 기거하고 있다는 그 뜻에서 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옛날식 편지 형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신이주 유동은 이 집주소예요. 집주소를 얘기하고 박시봉은 바로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이 사람은 집주인이야. 집주인. 이 사람이 지금 남신이주 유동이라는 동네에서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 지금 새빵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집에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집에 살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음을 자 필기해 볼까요?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리키는 말인데 보통 얘는 쉽게 말하면 집에서와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박시봉 집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박시봉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수신자를 의미할까요? 발신자를 얘기할까요? 자 박시봉은요 여기서는 박시봉방이란 말은요 수신자입니까 발신자입니까? 지금 박시봉방에서 보냈다 이런 의미잖아. 그 보냈으니까 발신자가 되는 거야. 받은 사람 수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발신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박시봉방이라면 박시봉이란 집주인 집에서 내가 보냅니다 이런 뜻이야 편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신자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의미는 이 시는요 결국 뭐가 되냐 그러면 편지 형식의 기억력이다. 편지 형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친구한테 편지 형식의 내용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쓴 시가 바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보자.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자 이게 쉼표가 많죠. 쉼표 많은 것도 이런 쉼표가 많은 것도 반복이잖아. 반복은 결국 운율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쉼표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죠? 자 쉼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 쉼표를 통해서 자 쉼표 반복을 통한 운율감이 드러납니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 때는 부모며 동생들과 멀리 떨어져서 자 그러면 이 줄을 보자. 이 줄. 그러면 자 아내 없죠? 집 없죠? 동생도 없죠? 점점점 자기가 외롭게 살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주고 있죠. 근데 이것보다 이거 점점점 내용이 넓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점층적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점층법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내가 없다. 그럼 집도 없다. 그리고 부모와 떨어졌다. 이렇게 점점점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세지고 있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점층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자, 쓸쓸하다 그랬어. 이 쓸쓸한 이 거리란 건 뭐냐면 바로 객지 생활이죠. 그 객지 생활에서의 어떤 방황, 유랑, 객지에서의 방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객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객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쓸쓸한 거리에 끝도 헤매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오는데 자, 그럼 이 바람과 이 추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시련, 고난을 의미하겠죠. 일반적인 우리 내용이잖아. 시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바람과 추위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죠. 점점 더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집 헌사슬까 목수집이 바로 이 목수네 집이 바로 박시봉이야. 아까 위에 제목인 박시봉이야. 이 사람 박시봉. 헌사슬간
그러니까 목순의 집에서 삿이란 것은 그 지푸라기를 좀 깔아둔 이런 말이에요. 지푸라기를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요 쥔을 붙이었다 요 뜻이 뭐냐면 주인집에 붙었다는 뜻이야. 주인집에 붙어 있다는 뜻으로서 새빵살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얘는 새빵살이라는 뜻입니다. 즉 집을 깔고 주인집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새빵살이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의 표현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화면 띄우고 수업하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확실히 여러분도 필기하기도 편하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시는요 좀 시가 좀 길죠. 아 참 그리고 우리 고등부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뒤편에 그래서 이제 공사업자를 만나서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빠르면 추석 그 전쯤에 아마 개원을 할 겁니다. 늦으면 10월 말, 빠르면 추석쯤에 늦으면 9월 말 정도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9월 말쯤 되면은 이제 저쪽 강의실로 옮기게 될 거예요. 어디냐면 우리 요 뒤에 보면은 짬뽕집 있죠, 신짬뽕. 보입니까? 신짬뽕 바로 그 2층, 그 위에 층이 우리 로고스 고등부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고등부관이죠. 독립된 학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독립된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등록하고 거기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관이니까 책상 높이도 그렇고 여러분들 반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잡다한 것이 없어요. 딱 고등부스럽게 강의실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끝나서 공부하기도 편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수업 듣기도 편하실 거고, 여러모로 여러분들 편의성을 추구해서 만든 강의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좀 편하게 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좀 고등부관이니까 좀 이제 다니기도 좀 편할 거예요. 자, 계속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리하여 나는 이 승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아주 추운 방이야, 그죠? 자,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했다?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춥고 느긋한 방에서 아주 외롭게 살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나 혼자도 감당 못한다 이 말이야, 살기가. 그럼 이 말은 바로 자신의 몸도, 그러니까 자신의 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 이 말이야. 즉, 자신의 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신의 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나 혼자 너무 많다, 나 혼자도 감당이 힘들다, 이 정도로 의미해. 자, 그다음에 질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질옹배기는 이제 질그릇을 만드는 어떤 이 그릇이야, 그릇.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그릇, 뭐 이런 그릇인데요. 요런 그릇, 요런 질그릇을 만든 그릇에, 그리고 북덕불은 여기다가 이제 숯을 넣어. 숯을 넣어서 이게 빨갛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숯불이에요, 숯불. 그러면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유일한 난방기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아주 지금 새빵살이 하는 집이고, 그리고 집이 좀 가난한 집이야, 주인도. 그래서 보면 여기 지롱배기에다가 숯 하나 넣어서 불을 넣고 이거 좀 쬐고 있는 거예요. 쬐고 있어요. 이게 유일한 난방이니까 금방 꺼져요. 추워요, 되게 추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건 굳이 제가 쓰지 않아도 이 시는 향토적이고 토속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 굳이 내가 필기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그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지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알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다 식었겠죠. 식으면 이게 하얀 재가 남겠죠. 하얀 재가 남으니까 뭐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었니, TV가 있었니,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심심하니까 그냥 제 위에다가 이름 쓰는 거야. 신홍명 보고 싶다, 누구누구의 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어떤 생활하고 있는 거야?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볼게요.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이렇게 딱 손깍지 하면서 이렇게 뒹굴뒹굴 굴고 있다. 뒹굴뒹굴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떤 모습이니? 아주 자 여기 요 부분 자 요렇게 요 네 줄을 묶어보자. 지동베개부터 이 네 줄은 결국 뭐냐면 지금 지루함과 무료함을 달래는 행동이야. 지루함과 무료함을 달래는 행동이에요. 자, 지루함과 무료함을 달래는 행동인데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무기력한 모습이야. 그래서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야. 나약하고 아주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거지. 나약하고 무기력해. 할 게 없어. 저는 우리 오늘 눈치를 채야죠. 그럼 이 씨는요, 뭔가 화자가 나약하고 무기력하다면 앞부분에 되게 부정적 이미지가 나왔잖아. 그러면 마지막 끝에 어떻게 바뀌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냥 체념으로 끝나는 거지. 아니면 극복 의지로 끝나는지. 그 내용이 바로 시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소는 그렇게 되새김질 하잖아. 그래서 위장에서 꺼내서 다시 씹고 다시 집어넣고 또 씹고 그 이 말은 뭐냐면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계속 반성하는 거야. 계속 깊이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슬픔과 어리석은 생활을 좀 반성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슬프고 어리석은 삶에 대한 슬프고 어리석은 삶에 대한 반성이야. 자꾸 반성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원인이 뭘까? 계속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가슴에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적이며 물론 이 뜨거운 것은 바로 눈물이죠. 후회의 눈물이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들어 부끄러울 것이고 이거 보세요. 리얼적이며 자 얘는 뭐야? 지금 뭐뭐하여 뭐뭐적이며 뭐뭐해 뭐뭐적이며 뭐가 되겠니? 바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무슨 말이니? 이제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삶에 대한 절망감이야. 아, 나 죽어버릴까? 이 말이야. 삶에 대한 절망감이야. 할 게 없어 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천재면 뭐하는 일제강점기 다 할 게 뭐 있어 젊은 애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엘리트야. 기자 정도 할 정도면 엘리트였잖아. 근데 지금 객기생을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얼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참 삶이 참 뭐 같다. 나는 더 이상 뭐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 확 죽어버릴까? 이 생각까지 했다고 이 사람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자, 지금 내용이 아주 길죠? 시가 긴 시예요. 이 시 하나가 웬만한 시 2개 정도의 분량이야. 근데 원래 시가 길면 길수록 산문에 가깝기 때문에 시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는 좀 옛날 말투의 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까? 그랬어. 그러나 자, 그러다가 나왔죠? 이제 시상전환이죠. 이제 뭔가 전환시켜야 되겠죠. 죽을 순 없잖아. 그러나 잠시 나는 고개를 들어. 자, 봐봐. 나는 고개를 들었어. 그러면 그전에는 고개를 아래쪽에 있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던 거야. 그럼 이제 뭐가 있겠니? 시선의 이동이 있겠죠. 자, 시선의 이동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바로 시선의 이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가 변합니다.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태도를 바뀔까요? 볼게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이때 딱 느낀 자 내가 하얀
천장을 봤어. 천장을 보니까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즉 내 힘과 내 뜻으로는 나를 이끌 수가 없어. 왜?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구나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별로 좋은 절망적 생각이죠. 그러면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나를 이끌 수는 없어.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를 이끄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야? 신.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은 너무 또 종교적 색채가 강하잖아. 그러면 뭐냐면 나의 운명, 나의 숙명. 즉 이 말은 자신의 운명을 의미해. 나를 이끌어가는 운명. 운명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 두 줄. 그러면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 나를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굴려가. 그러면 내가 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것이, 그게 뭔데? 운명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야. 그럼 이거 뭐냐면 바로 나의 운명론적 사고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운명론적 태도. 여기 좀 적을 공간이 없지만 운명론적 태도. 여러분들 공간이 있죠? 운명론적 태도. 화자의 운명론적 태도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운명론적 태도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절망감을 가진 사람이 어느 순간 나 죽어버릴까 그러다가 딱 하늘을 쳐다보고 어차피 내 힘은 안 되잖아. 그러면 나를 이끄는 것이 내가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이네. 그게 뭐지? 내 운명이잖아. 그럼 이게 모든 게 내 운명이라고 느낀 거야. 그러면 그 순간 희망까지 아니더라도 그래? 어차피 내 운명이야? 그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절망감을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럼 내가 받아들여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나보다 더 큰 것이 나를 굴러가게 하는 거니까, 즉 신이 나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니까 내 운명인 거지 뭐.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참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어. 그러면 자, 이런 슬픔 한탄이 앙금처럼 가라앉았어. 자, 가라앉았다는 거야. 그럼 뭐야? 슬픔이 점점점 진정되어 간다 이 말이야. 슬픔이 진정돼. 왜 슬픔이 진정되겠니? 운명이라고 느꼈거든. 슬픔이 진정돼. 그죠? 그러면 이제 가라앉았으니까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겠죠? 근데 이거 내 운명이야 라고 느끼는 순간에 슬픔이 살짝 사라진다 이 말이야. 사라졌겠죠? 그래, 내 받아들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나는 내 주변에 나밖에 없어. 이게 내 운명이야. 받아들여야지. 그래, 내 이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생각 드는 쯤에 이 말이야. 그때 가끔씩 나주소는 저녁 무렵이란 뜻입니다.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자, 살랑살랑 쌀인 눈이 왔어. 원래 이 살랑살랑은요, 사전에, 자,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의성언지 의태언지 자체는 그렇게 잘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질 않아. 왜냐하면 어떤 단어는 문장에 따라 의성어가 될 수도 있고 의태어가 될 수도 있어. 원래 살랑살랑은 원래 의태어예요. 의태어인데 아마 밑에 보면 이게 살랑살랑 또 나오지. 여기는 또 소리가 붙었으니까 얘는 의성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떤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의성어도 될 수 있고 의태어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시험지 내는 사람은 굳이 구분시키지 않고 그냥 묶어서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좀 얘는 의태어야. 음성상징어가 되겠죠. 의태어. 여기서 의태어고 여기서 또 의성어야. 살랑살랑한 밑에. 그래서 의태어와 의성어의 음성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율 가면 잘하죠. 자, 더러 나주선의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쌀인 눈이 왔다. 자, 쌀랑눈은요, 아주 조그마한 눈이야. 얘는요 좀 차가운 눈이에요. 약간 물기가 있는 눈입니다. 아주 건조한 눈은 한방눈이야. 폭운이 내리죠. 얘는 좀 따뜻한 눈이야.
이 쌀랑누는 좀 차가운 눈이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쌀랑누는 어떤 뭐 시련, 뭐 고난 정도로 해석합시다. 시련, 고난. 자,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른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가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화로를 이제 그 유일한 그 화로불을 하나 끌어앉아서 추우니까 있으면서 근데 무릎까지 꿇어보여. 자, 무릎까지 꿇어서 경건하게. 왜? 이제 자기가 반성해 보는 거야. 그래서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야.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을 해보는 거야. 삶에 대한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을 하죠. 시가 좀 길어요, 여러분들. 이 시 하나가 웬만한 시 2개라고 그랬죠. 그 우리 지금 시 분량은 시 2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정도 분량은 시가 아주 길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얘는 뭐니? 시적 의용이죠. 하이하니인데 하이하니 시적 의용. 눈을 맞을 눈 시련입니다. 고난이에요.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딸랑딸랑, 얘는 아까 의성어라 그랬죠.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눈은 시련이라 그랬죠. 그 드물 다는 굳고 정한 갈매기. 정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다. 굳세고 깨끗한 갈매나무다. 굳세고 깨끗한 갈매나무에 정하는 깨끗하다는 뜻이야. 나무를 생각한대. 그럼 이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긍정적 이미지겠니? 부정적 이미지라는 게 흐름상 긍정적 이미지야. 왜? 굳세고 깨끗한 나무니까. 그럼 저 나무를 보고 내가 용기를 얻는 거야. 저 갈매나무도 저게 눈을 맞으면서 굳게 서 있잖아. 나도 지금 외롭고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나도 저 나무처럼 저렇게 깨끗하고 굳세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굳고 이거는요 바로 상징적 의미가 굳고 굳은 의지와 희망이라고 합시다. 굳은 의지와 희망을 상징해. 굳은 의지와 희망을 상징하고, 다음에 그러면 저 갈매나무가 내가 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 모습을 저 갈매나무로 이입시킨 거야. 그런데 앞에 감정은 없잖아. 그럼 얘는 객관적 상관문이지. 사물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건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 그리고 이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살겠다는 뜻이니까 바로 뭐야? 극복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지. 극복 의지적 태도. 뭔가 이겨내겠다. 극복 의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이 극복 의지가 이 시의 주제야. 그러면 이 시의 주제를 굳이 한 번 더 써보자면 이 시의 주제는 바로 고통스러운 삶을 이기려는 굳은 의지야.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 시 주제가 됩니다. 자, 이 시는 조금 아니라 중요한 시예요. 고1 수준에서는 중요해. 고1 수준에서는. 왜냐 그러면 이게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창비 교과서는 없을 뿐이지 다른 출판사 고1 교과서는 다 실려있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이 작품 되게 고1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자주 인용돼요. 자, 문제 세 문제입니다. 시간 4분 드릴 테니 읽어보세요. 풀어보세요. 거의 다 풀어드렸죠 뭐. 솔직히 4분도 솔직히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이라고 봐. 한 3분 정도는 될 것 같긴 해요. 한번 풀어보세요. 분량은 C의 2개짜리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이 많아요. 이 문학 이 올포스 문학이 한 페이지에 지문이 긴 거 2개나 있고 고전도 있고 현대도 있고 상호도 있고 인문도 있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원래 이 올포스가 고등학교 2학년 교재예요. 고1 교재 아닙니다. 고2 교재인데 근데 고2 교재인데 좀 강남 대치동을 중심으로 고1 학교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경기도 너희 학교에서도 이걸 아마 시험으로 시험을 좀 교재로 선택할 정도로 고1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 들려면요 좀 고등학교 중에서 조금 공부하는 학교에서 많이 쓰는 교재예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 교재 절대 못 써요. 고1 수준에서 고2 애들이 보는 교재니까. 그럼 문제도 어렵고 지문도 어려워요. 이 고2 교재다 보니까. 근데 하남고다 보니까 이걸 좀 쓰는 건지. 근데 요즘 뭐 하남고뿐만 아니라 이사고도 그렇고 하남고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주변에서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문제도 엑기스 문제죠. 수준이 좀 높아요. 자, 다이는 금방 전에 3분도 안 걸렸죠? 자, 시험 보죠. 자, 우리 시즌하고 바로 합시다. 가장 적절한 겁니다. 쉼표 반복했죠? 그래서 내제율. 그럼 내제율을 반대는 무슨 말이니? 외제율이죠. 외제율은요, 딱 겉으로 봐서 운율감이 잘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바로 3, 4조, 4, 4조, 4음보로 된 시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제율이 이거면 그 반대말인 자 외형률은 시조를 얘기해요. 시조나 민요 또는 가사. 우리 이따 가사 배우게 될 거면 고전문학 작품이 다 외형률이야. 그럼 얘는 현대시니까 내제율이 맞는 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수미 상관없죠. 그리고 반어적 없죠. 공간각적 표현 없죠. 현재 아니고 과거 시에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처음에 이게 왜 이 화살표냐 그러면 처음에 점점점 이 사람은 절망감을 느껴. 그지? 절망감을 느끼다가 그러나부터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 운명을 생각해. 그래서 저 굳은 갈매나무를 보면서 그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V자 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답은 쉽게 나왔어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이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좌우되고 있다. 이게 우리 이 함정 문제예요. 자, 이게 왜 함정 문제냐 그러면 분명히 이 글은요 불가항력적인 운명을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쪽이 아니라 그러나 이후부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나 이후부터야. 그러나 이후부터 내용인 거지. 이런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 이 부분이 아니라고. 이 말은 맞지만 이 말은 그러나 이후부터가 되는 거지. 내가 앞에 풀게 드린 부분이 있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함정을 판 거야. 단순히 본다면 얘도 맞고 얘도 맞거든. 근데 이 사람 매치가 안 맞잖아. 이런 식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어 문제가 어려운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선지를 풀 때 보통 뭐가 나오잖아. 이게 보통 A와 B 부분이 나온다면 어떤 문제는요. 얘를 맞게 하고 얘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부분은 얘를 틀리게 하고 얘를 맞게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요거 두 개는요 보통 고1 수준까지 나와. 근데 고2부터는요 얘도 맞고 얘도 맞아. 근데 이 서로 매치가 안 돼. 근데 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물론 다 1번, 2번, 3번 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너무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요 3번 같은 문제를 많이 틀리게 돼. 공부를 안 하면 1번, 2번이 틀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1번, 2번도 틀려. 근데 공부를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막상 국어 보면 틀려. 왜 틀릴까? 요 흉에 틀리고. 요 흉에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조심하셔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기억, 미역. 이거는 다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볼게요. 옳지 않은 건데 화자가 과거에 정답은 2번이다. 화자가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일이야. 니은이 자신이 잘못한 일이니까 니은을 보시면 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 즉 화자의 외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지 잘못한 걸 보여주는 거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바로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자, 이 교재가 왜 내가 고2 교재라 그래? 고2 학생들이 많이 보는 교재라 그랬냐 그러면 이 교재는요 고전문학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을 영역별로 조금씩 맛을 봤어. 내신 시험 준비하면서 조금씩 맛을 보고 저랑 또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조금 맛을 보고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고전문학은 고대가요부터 향가, 고려가요, 그리고 가사, 악장, 그리고 뭐 다양한 글들이 많다. 민요, 한시, 시조. 근데 물론 이런 시조는 너랑 같이 많이 했으니까 시조는 빼자. 이 다양한 고전문학 명략을 공부를 한번 싹 훑어봐야 돼. 그래놓고 문제를 풀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조금씩, 그러니까 향가가 뭔지 좀 맛을 봤어. 시험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하나 정도는, 제망매가 정도는, 그죠? 이렇게 한두 개씩 봤는데 아직 다 본 건 아니야. 그럼 그거 언제 배우냐고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배우는 거야. 나랑 같이 원래 그때 좀 빠른 편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당군 할배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노래인 구지가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이전 모든 고전문학을 싹 훑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안 한 상태니까 이런 글들이 어렵게 지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고2 때 배우는 거야, 얘들아. 이게 고2 시험범이야. 근데 고2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고1도요 조금씩 이렇게 문제를 내.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의고사 봐봐.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보면 이런 작품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두면 되게 편하다는 사실이야. 물론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고2 겨울방학 때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 또 내신 수업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데 이제 곧 내신 시험 준비해. 모의고사 수업 다 끝나면 이제 내신 시험 준비해야 돼. 내신도 금방 가. 그럼 이제 언제 가지? 그럼 12월달이 돼. 12월이 다시 겨울방학이야. 그럼 이제 고2 수업 준비해야 돼. 그때 뭐 하느냐? 고전문학 싹 정리해 줄 거야. 물론 비문학도 같이 함께 해줘야 되겠죠. 그때 정리할 거 많아.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맛을 좀 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요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대략 해석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가 무슨 작품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이 정서의 정과정은요 향각의 요요라는 글의 장르야. 향가와 고려가의 가운데 있는 작품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설명해도 오늘 시간 1시간이잖아. 그럼 시간 낭비가 되잖아. 우리는 작품을 보고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또 가끔씩, 그리고 이 작품은요 여기 해석이 좀 없잖아요. 없어요. 고2 수준의 글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공부해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정과정이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글씨가 안 보일까봐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 중에서 빨간색 하는 게 아니야. 안 보일까봐. 이 과정은요 이 정과정, 이 과정은 정서의 호야. 정서의 호입니다. 자신의 호야, 호. 그래서 정과정은 결국 자신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뒤에 여러분들 문제 2번 문제 보기 봐봐. 2번 문제 보기. 지금 읽어보세요. 2번 문제 보기만. 동네랑은 부산입니다. 부산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까지 귀향 가게 된 거예요.
자, 다 읽었으면 본문 보세요. 정서는요. 근데 고려의종이 정서를 되게 좋아했어. 근데 신하들이 정서를 지식이 질투합니다. 또 정서가 또 정당한 거 있기는 하고요. 그래가지고 상소가 올라와. 탄핵 상소가 올라와. 근데 한두 번 올라오는 게 매번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의종이 처음 막아줬는데 이제 막는 게 한계가 느껴져.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야, 이러봐 정서야. 왜 의종님? 나 있잖아. 잠시 부산에 내려가 있어. 왜요? 야, 자꾸 탄핵을 많이 하잖아. 좀 내려가 있으면 내가 곧 불러줄게. 예, 꼭 불러주셔야 돼요. 곧 내려가요. 그래서 형식은 귀양이지만 그냥 실제적인 것은 임금가 빅딜을 한 겁니다. 잠시 잠잠해지면 다시 올려 보내주겠다고.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빡 돌잖아 얘가. 그래서 그냥 편지 보낸 거 이 내용이야. 이거는요 고려 작품입니다만은 신라 향가의 형식을 빌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거에도 1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내용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님은 자, 이거는 해석이 어려운데 님은 바로 고려의종이야. 고려시대 의종.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 나니. 내가 님이 그리워서 울고 있단 말이야. 근데 상접동세 난 이스타요다. 자, 내가 님을 그리워서 울고 있는데 산접동세가 나는 이스타다. 비슷하다 이 말이야. 즉 접동사와 내가 비슷하대. 그럼 접동사와 내가 비슷하게 울고 있네? 그럼 이 접동사는 뭐냐면 한을 뜻해. 한을 상징해. 한. 우리가 앞으로 고전문학 공부하다가 접동세라는 시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접동세는 한,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나와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뭐니? 바로 감정이입법이잖아. 왜 감정이입법이니? 울고 있다는 감정이 나오니까 감정이입법이야. 그러니까 나와 접동사는 같다 이 말이야. 즉 나와 접동사는 지금 같다 이 말이야. 감정이 서로 이입돼서 같이 슬퍼. 이스타요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아니시며 거칠으신달 아우. 이거는 거칠으신다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거짓입니다. 즉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왜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임금님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저 모함의 말이지 절대 아니에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억울함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잔울효성이 아르시나이다. 자, 잔울효성은요. 자, 적기가 좀 애매하겠지만 이거는 잔월효성은 지는 달과 새벽별입니다. 이거 지는 달과 새벽별인데요. 그대로 직독직해하면요. 지는 달과 새벽별이에요. 그럼 이거 지는 달과 새벽별은요. 바로 저 화자의 결별. 이거 뭐로 1번이야? 이걸 1번 2번은 이거는 자연인데 바로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자연물이야. 화자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연물이야. 즉, 임금님, 저 달과 저 별이 제 마음을 알아요. 이 뜻이야. 제가 억울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저 달과 저 별은 아르시리이다. 저 달과 저 별은 너의 억울함을 알 것입니다. 이 말이야. 지금 억울함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억울함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요거 두 줄, 물론 두 줄뿐만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만은 어디 있어 요거 두 줄, 요거 두 줄 바로 이거 뭐냐면 억울함 호소라고 씁시다. 억울함 호소와 결백 주장. 그게 낫겠다. 억울함 호소와 결백 주장.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잔을 효성이 저를 압니다. 이런 뜻이니까. 억울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넋이라도 님은 한대 여전하 아우. 자, 나의 영혼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일편단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 일편단심. 자, 아우는 그냥 감탄사야. 그 다음에 벽이 더시니 누기시나니까. 자, 벽이 더시는 세모 칠게. 원래 벽이 더시는 냐면 우기던 사람 이 말이야. 우기던 사람 누굽니까? 이 말이야. 이 우기던 사람이 뭐냐 하면 나를 모함하는 자, 모함자야. 모함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가요? 그 누굽니까? 이런 뜻이야. 즉 나를 모함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는가요? 다시 또 빡동거 이사네 갑자기 생각을 쓰다가. 그죠? 그러면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나는 그러니까 과라는 것은 자기 과실이죠. 과실다 허물도 천만 분의 1도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자신의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야. 결백을 또 주장하는 겁니다. 결백 주장해. 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자, 결백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해석 문제가 되는데요. 요거는요. 이거는 향각의 아주 옛날 글이다 보니까 해석이 분명하진 않지만 오늘날 하면 이런 뜻일 거라고 유추했다고 합니다. 말이신다. 원래 이거는요. 어떤 교재는요. 말이 말라버렸다. 말이신다. 말이 말라버렸다. 즉 어처구니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신다. 즉 많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런 뜻으로서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후자 쪽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무사람들의 모함입니다. 무사람은 여러 사람의 뜻이다. 무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게 돼요. 사랍분더라는 것은 슬프구나 이 말입니다. 슬프구나. 그러면 슬프구나가 나왔으니까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 감정 표현이죠. 직접적 감정 표현이죠. 자, 빨간 글씨 바꾸는 것은 다시 안 쓰여져 가지고요. 슬프구나 직접적 감정 표현한 거죠. 물론 이거 다 영장법이죠. 그 다음에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나이까? 님이 나를 벌써 잊었냐 이 말이야. 님이 나를 벌써 잊었어? 뭐냐면 임에 대한 원망이야. 임금님 저 벌써 잊었어요? 원망도 있어. 근데 원망으로 끝나면 이 시는 또 임금을 욕하는 걸로 끝나잖아. 그래서 마지막 끝에 아소님아 도름 들으샤 개우셔셔. 도름 들으샤 개우셔셔. 이 말은 다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괴다라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많이 우리 한번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 고전문학을 시조 수업할 때 이 괴다는 괴오다 할 때 괴다는 텁을 괴다예요. 텁을 괴다라는 것은 언제 쓰냐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할 때 씁니다. 그래서 괴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저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라니까 바로 이게 뭐니? 소망의 직접적 표현이죠.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 이게 이 시의 주제. 즉 소망을 다시 사랑해 달라는 직접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억울한 모소와 자신의 결백과 임금에 대한 사랑이지. 임금에 대한 충절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절. 자, 어려운 글을 공부했어요. 정과장이 좀 어려운 글입니다. 다 배우게 돼요. 자, 요 정도만 하면 이런 식의 내용이구나 정도만 알아두라고 오늘. 아직 고1이니까 근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좀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작품 많이 좀 나가야 돼요.